GS건설 인적성 문제 풀어볼 텐데요. 인적성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일단 GS의 직무적성 검사는요, 계열사별로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GS건설의 이제 홈페이지를 확인해서 좀 준비를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GS건설은요, 2018년 상반기 이후에 2019년, 2020년 상반기에 공채를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장 비슷하게 이제 출제할 것 같은 GS 칼텍스 기반으로 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직무적성 검사의 경우에는 사무 지각, 언어 추리, 그다음 응용 수리, 수추리, 공간 지각, 단어 영상, 그다음에 판단력, 그다음 언어 유출 이렇게 총 8개 영역과 한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시간 대비했을 때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시간적 압박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전에 이제 GS건설 인적성의 후기를 보면 좀 다소 평이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아니 우리 송쌤이 평이했다라고 말해주니까 이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네요. 저도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어떤 문제 또 풀어볼지 기대가 되는데 오늘 풀어볼 문제는 시대고시 기획에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만나볼까요? 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문제는요, 이제 추리 영역에 속하는 언어 연상과 관련 있습니다. 어휘 연상. 그래서 제시된 어휘의 관계 속에서 이제 속성, 그다음에 어휘에 내포된 의미, 그런 상징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서 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1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다음 제시된 어휘 중 3개의 어휘와 공통으로 연상되는 어휘를 고르면이라고 하는 문제고요. 경찰, 사춘기, 그다음에 경주, 상처, 벌금, 기념품, 군인, 구두, 구두솔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일단은 3개의 단어가 연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완전 포인트였어요. 아, 그런가요? 네. 지난번에 한번 풀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 그때 쉽지 않았어요. 그쵸, 네, 그쵸. 쉽지 않습니다, 이거. 특히 저는 근데 이런 뭐랄까 어휘 연상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나이가 들면 더 잘 풀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상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이것도 되는데 저것도 되는데 하고. 맞아요. 한번 풀어볼까요? 저희? 그럴까요? 네. 경찰, 군인, 뭔가 있을 것 같고. 사춘기 벌금 아닌가요? 사춘기의 벌금이랑 잘못을 저지르기 쉬우니까. 그렇게. 이런 우리의 상상력. 네, 사춘기 이제 잘못을 저지르기 쉽잖아요. 근데 지금 네. 쌤이 정말 진심으로 당황하셨어요. 네, 지금 저 당황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처음 느껴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창의성은 있습니다. 네. 경주는 기념품이죠. 그렇죠. 경주는 네, 기념품이고 경주는 또 이때 어릴 때 가잖아요. 사춘기이기도 하고 아마 뭐 이렇게 3개가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괜찮은데요? 수학여행? 수학여행 5번 아닐까요? 쌤의 표정이 표정을 발지가. 그렇군요. 또 다른 거 뭐 있을까요? 벌금? 저 갑자기 재밌는 생각 네, 났는데 경찰과의 무슨 일이 있어서 벌금을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죠. 이렇게도 엮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도 좋은데요? 가능할 네. 것 같은데요. 되게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답부터 확인하면요. 답은 네. 2번이거든요. 딱지? 네, 딱지의 의미가 이제 2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일단 경찰이랑 군인을 매치하게 되면 제복과 매치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경찰과 군인은 제복으로 연관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잘 말씀해 주셨어요. 경주와 기념품 해서 수학여행이죠. 네. 자, 근데 이게 사춘기랑도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춘기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중고등학교 온다고 하지만 성인 때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걸 오춘기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사춘기를 겪지 않았으면 그게 오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주랑 기념품 해서 이렇게 수학여행으로 읽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구두랑 구두솔은 연결을 안 해주셨어요. 구두도 있었네요. 또 하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였어요. 구두와 구두솔이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게 구두약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경찰, 그 다음에 벌금, 상처 이렇게 3개가 또 연관이 돼요. 딱지로. 뭐냐면 마음의 상처라기보다는 상처가 나면 딱지가 앉죠.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두 번 어려운 게 제가 아까 경찰과 상처, 벌금을 고르긴 했는데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맞아요. 이 딱지가 저는 딱지치기 딱지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이게 다 의미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좀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통 송쌤은 굉장히 뭐랄까 간결한 표정과 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저에게 주셨는데 오늘 저희 때문에 좀 많이 당황하신 것 지금 같아요. 되게 당황하고 있어요. 되게 네.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해주고 계셔가지고 좀 당황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또 다음 문제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이제 언어 유추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뭐 동의, 유의, 반의 등의 이제 단어의 관계를 유추해서 이제 답을 찾는 그러한 문항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다음 제시된 낱말과 동일한 관계가 되도록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어휘를 고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와 배처, 그다음에 정세하고 괄호가 있죠. 여기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배제랑 배척은 좀 비슷한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뭐 동의어로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동의 관계랑 유의랑은 조금 달라요. 네. 네, 그래서 동의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어감이 좀 다르잖아요. 네. 동의는 그렇죠. 말 그대로 언어만 다르고 뜻이 같아야 되는데 유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유의 관계로 좀 풀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또 쌤에게 팁을 하나 얻어냈습니다. 네. 유의 관계라는 거. 근데 배제보다 배척이 조금 더 강렬한 의미인가요? 그쵸, 그렇게 볼 수 아무래도 있겠죠. 그렇게 볼 수 네. 있겠죠. 그러면 일단 정세. 저희가 뭐 세계 이슈, 국제관계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요. 정세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네. 약간 이런 문제 풀 때 그래서 단어를 넣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뜻을 모르면 그냥 국제 정세 하면서 보기에서 비슷하게 쓰일 수 있는 단어가 있나라고 찾아보게 되는데 또 보기도 비슷한 어휘가 많아요, 쌤. 어떻게 해야 정세. 되죠? 눈치. 창의적으로 안 나오네, 이거는. 어떻게든 연결을 시키시려고 안 돼요. 그러시면. 네. 근데 일단 뭐 가장 비슷한 건 상황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본에. 가장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딱 떨어지진 않아요. 이게 네. 아주 약한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은 네, 느낌이에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네. 유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네. 네, 유의는요, 이제 비슷한 의미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정말 나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이런 상황도 생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일단 정답은 1번이고요. 정세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일이 되어가는 형편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걸 풀 때 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제 정세해서 국제 상황은 되는데 국제 눈치는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하나의 팁일 수 있겠죠.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랑 연관을 시켜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자꾸 상상력의 나래를 막 펼치고 싶은데 다음 문제는 뭐가 있는지 네. 또 한번 지켜볼게요. 뭐가 네네네. 있을까요? 원래 다음에 제가 그 동의 관계랑 유의 관계 이런 것도 준비를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준비하긴 했는데 네. 아쉬울 뻔했습니다. 네. 아우. 제일 먼저 이제 동의 관계라고 하는 건데요. 네. 동의 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의미가 같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유의 관계는 의미가 비슷하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같은 거랑 비슷한 거랑 똑같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예시를 오늘 오는 길에 한번 또 생각을 해봤는데 연예인을 닮았다고 했을 때 왜 이렇게 억울하게 닮은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억울하게 닮은 게 이제 유의 관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우와 똑같다 막 이런 얼굴 있잖아요. 그게 동의 관계로 보시면 좋을 것 확 같습니다. 와닿네요. 그쵸? 진짜요. 억울하게 닮았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의 관계는 말 그대로 대립하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상하 관계에 대한 문제도 종종 나오는데 어휘의 의미적 계층 구조에서 한쪽 의미가 이제 다른 쪽을 포함하게 되는 상하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분 관계가 있고요. 인과 순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들을 살펴보실 때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쌤 저 질문 있는데 네. 여기 상하 관계에서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라는 표현이 있고 아래 부분 관계에서 다른 어휘의 부분이 되는 관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개는 어떻게 정확하게 나뉘는 걸까요? 이게요, 상하 관계로 살펴봤을 때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어떤 부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회사로 봤을 때 뭐 위계 어떤 질서가 사람, 있는? 네, 그런 관계고 부분에서는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나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문제를 풀 때에는 이 부분이 크게 완벽하게 구분하지 않아도 거의 풀리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또 바로 이어서 다음 문제 알아볼게요. 소개해 주시죠. 네, 3번 문제는 이제 언어 유추, 아까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다른 관계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3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다음 제시된 낱말과 동일한 관계가 되도록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어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독점과 공유, 그 다음에 괄호가 있고요. 창조입니다. 와, 저 공유 너무 멋있거든요. 또 얼마 전에 TV에 나왔는데 보셨어요? 네. 저도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미정 아나운서가 딱 얘기를 해주네요. 사실 독점 공유 보면은 단어로 봐야 되는데 공유를 독점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너무 좋은데요? 자, 공유와 독점은 일단 관계. 관계. 그렇죠. 네. 아까 쌤이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쭉 여러 가지 관계를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독점한다랑 공유는 완전 반대되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반의 관계. 그쵸. 맞습니다. 네, 반의 관계로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반의 관계. 네, 그럼 창조와 반의 관계가 있던 게 뭘까요? 근데 보기 중에 저희가 좋아하는 얘기가 있네요. 5번 창의성. 네, 오늘 되게 창의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창조랑 창의는 동의어인가요? 유의어인가요? 유의어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제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게 창조고 창의는 조금 번뜩이는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큰 의미로 봤을 때는 유의관계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연상도 창조랑 약간 유의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걸 뭔가 연상해내는 것 같아서요. 네. 자, 그리고 발명도 마찬가지겠죠? 맞아요. 창조랑 비슷한 그쵸, 맥락이겠죠? 그쵸. 네. 네. 근데 정말 생뚱맞은 단어가 하나 있긴 하네요. 양심은 왜 들어와 있을까요, 1번에? 그렇죠. 이건 절대 고르지 말라고 하나는 걸으라고 이렇게 해준 거겠죠? 네. 그러네요. 그러면 남은 게 모방이네요. 2번. 네, 맞습니다. 여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반의 관계로 창조와 반대되는 단어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연예인 얘기를 잠깐 했는데 혹시 쌤도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신가요? 전 집에 신랑이 있기는 한데 정말요? TV에 나오는 잘생긴 사람 다 좋더라고요. 네. 저희가 또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바로 넘어가야 되나요? 그러네요. 네. 더 얘기해도 되는데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다음 문제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은 이제 문제 4번이고요. 명제와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가 이전에도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본 적이 있어요. 명제를 가지고 참, 거짓, 알 수 없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4번을 보시게 되면요. 다음 제시문 A를 읽고 제시문 B가 참인지, 거짓인지 혹은 알 수 없는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시문도 같이 네, 봐볼까요? 네, 설명해 제시문 주시겠어요? A는요, 이제 바실리카는 로마 시대 법정과 같이 쓰인 장방형의 세 개의 통로가 있는 건물이다. 바실리카의 중앙 통로나 회중석은 층랑보다 높았고 층랑의 지붕 위에는 창문이 설치된다. 제시문 B, 바실리카의 층랑과 창문은 회중석보다 높은 곳에 설치된다. 네. 이게 이제 추리 문제잖아요. 네, 그쵸. 이거를 언어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보자마자 바실리카? 장방형이 뭐지? 네, 이러는 어려운 순간 단어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모르셔도 네. 풀 수 있어요. 그쵸? 네. 관계만 따지면 되는 거죠? 네, 쌤? 이 문제는요, 이렇게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저도 장방형이 뭐고 회중석이 뭐고 고민했었거든요. 네. 근데 물어보실 것 같았지만 찾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몰라도 우리가 답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일단 여기 제시문 B를 잘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측량과 창문, 회중석 이 세 가지에 조금 초점을 맞추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바로 위에 보면 회중석은 측량보다 높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대 얘기 아닌가요?
해중석은 쌤이 지금 당황했어요, 지금. 침묵을 지키셨어요. 아닌가?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사실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그러네요. 네, 측량도 물어보지만 창문도 창문도 물어보고 물어보네요. 같이 물어보고 있어가지고 네.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갑자기 쌤이 네. 팁을 하나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나의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네, 문제 안에 있는 것으로만 답을 구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시문에 있는 거 1번, 2번 있잖아요. 이 두 개를 다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이용할 수도 있다는 네. 얘기죠. 일단 밑에 제시문은 확실히 이용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두 번째 내용은.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 위에서 회중석은 중앙통로나 회중석은 측량보다 위쪽에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래쪽은 측량이 회중석보다 높은 곳에 설치된다라고 해서 틀린 것 같아요. 거짓이다. 거짓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때요? 저는 알 수 없다로 3번 알수 골라볼게요. 창문이 있구나. 네. 예, 저희가 한번 지금 풀어볼까요? 네. 창문과 측량의 늪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말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야. 네? 2번이었어요, 2번. 저거. 아, 그죠? 거짓인가요? 거짓. 쌤 깜짝 놀랐네. 당황했어요. 네, 2번이에요. 거짓이에요. 네. 자, 왜 그런지 이제 보시게 되면요. 아까 미정 아나운서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바실리카의 이제 측량 지붕 위에 창문이 설치가 되죠. 그 다음에 회중석은 어떻게 돼요? 측량보다 높은 데다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측량과 창문이 회중석보다 높은 곳에 설치가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봤을 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거짓으로 볼 수 있겠죠. 네. 네. 아까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거짓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은 2번. 쌤, 이런 문제는 풀 때 어디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명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좀 숨어 있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아까 우리 푼 것처럼 아까 미정 아나운서 너무 잘 찾아주셔가지고 그래서 대우 명제도 항상 같이 명제를 푸실 때니 본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다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고리를 잘 찾아서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과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가진 기본 상식은 어때요? 버리셔야 됩니다. 버려야 한다. 네. 문제에 나와 있는 그대로 확인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저희가 앞에 문제 풀면서 창의성을 열심히 키웠는데 갑자기 또 창의성을 죽이라고 하니까 아쉽네요, 쌤. 네. 맞아요. 여기 추리 문제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 문제도 한번 확인해 네. 볼까요? 네, 이번에도 명제의 참거짓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우리가 제시문 A, B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아예 이제 지문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통해서 보기에 참, 거짓, 알 수 없음을 알아보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네. 지문이 조금 기니까 네. 우리 저희가 서연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문 인식이란 이용자가 지문 인식 센서를 이용해서 지문을 입력하면 그것을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지문 영상과 비교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이다. 이용자가 본인임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지문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지문 등록을 위해 이용자가 지문을 센서에 대면 지문의 특징이 추출되어 영상으로 저장된다. 이 영상은 본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등록된 영상으로 본인 여부를 판정하는 과정을 정합 판정 과정이라고 한다. 정합 판정 과정에서는 이용자가 지문을 센서에 대면 지문의 특징이 추출되어 영상이 만들어지고 이 영상과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영상의 비교가 이루어진다. 그 결과 두 영상의 유사도가 기준치 이상이면 이용자의 지문을 등록되어 있는 지문과 동일한 것으로 판정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기가 나와 있어요. 네. 이거를 기반했을 때 이 보기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알 수 없을까요? 네. 근데 이게 지식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일단 그냥 뭔가 지식을 이용하게 되네요. 그러면 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참 1번. 네, 1번 맞습니다. 맞나요? 네, 이게 또 지식을 이용했을 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지문에 근거해서 항상 답을 찾아주셔야 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요. 지금 두 번째 줄부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용자가 본인임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 등록된 영상을 본인 여부에 판정하는 과정을 바로 정합 판정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이렇게 GS건설 인적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원포인트 레슨 짧게 부탁드릴게요. GS건설이 이제 아마도 지금 처음부터 그러니까 2018년 이후에 처음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취준생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 수는 많지만 그래도 평이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원래 준비하신 대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